각자 사연이 왜 없겠냐마는 저는 여러분들이 믿지 못할 만큼 크나큰 아픔을 여러 번 겪었습니다. 마치 전생에 큰 죄를 지은 것처럼요. 하지만 요즘은 제가 살아갈 이유가 다시 생겨 여러분들에게 제 이야기를 하려 합니다. 제 이야기가 워낙 굴곡져서 못 믿으실 분들이 계시겠지만 모두 사실만을 적을 테니 한번 봐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사람들 다 제 각기 나름대로의 힘듦이 있다고들 하잖아요. 저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저기 먼 시골 촌구석에서 삼남 일녀 중 장남으로 태어난 저는 어릴 적부터 참으로 가난했습니다. 동생들을 돌보느라 제 삶도 없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배움이라고 얼마나 길게 이어갈 수 있었겠습니까? 중학교까지만 간신히 나오고 고등학교부터는 집에서 조금 떨어진 지방 동네로 가서 공장에 취직해서 일을 해야 했습니다. 벌면 버는 족족 집으로 보내고 정작 저는 라면 하나로 하루를 때우는 일들도 많았지만 그래도 그게 아주 힘들지만은 않았습니다. 게다가 사람이 힘든 일이 있으면 기쁜 일도 있다고 공장 일을 하면서 생활비로 집에 보내는 돈을 제외하고 10,000원, 20,000원 아껴가며 22살이 되던 해에 몇백만 원 정도를 모았는데 저는 그걸로 아는 지인분을 도와서 작은 사업을 하나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분을 만난 것이 제 인생에 있어서는 천운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병수야, 나중에 공장 그만두고 나랑 일이나 하자. 내가 보기엔 넌 겨우 이런 공장 일하면서 만족하고 살아야 할 그릇이 아니다. 제가 일하던 공장에는 관리자 격의 형님들이 한 명씩 있었는데 저에게 같이 일할 것을 제의한 분도 다른 직원들을 통솔하던 관리자였습니다. 당시 공장에서 제가 제일 나이가 어렸던지라 다들 저를 잘 챙겨주곤 했는데 그 형님은 다른 사람들 중에서도 유독 저를 많이 끼고 다녔습니다. 술도 사주고 밥도 사주고 공장 일이 고되고 힘들었지만 버틸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는 바로 형님이 있었던 덕분일 겁니다. 원래 같았으면 저는 저 밥 먹고 월세 낼 돈만 제외하면 전부 집에 보냈을 겁니다. 하지만 형님이 자신에게 굉장한 아이디어가 있다며 일단 나중에 더 큰 일을 하기 위해서라도 개인적으로 돈을 모아야 한다는 조언을 듣고서 그렇게 푼돈이라도 모아서 자본금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저는 그때 형님의 말을 들었기 때문에 20대 중후반쯤 되어서는 그래도 제법 남부럽지 않게 잘 살 수 있었습니다. 당시 부모님은 시골에서 농사를 짓고 계셨지만 연세가 있으신지라 몸이 안 좋아서 일을 하기 힘드신 상황이었어요. 그나마 제가 일이 잘 되어서 돈을 많이 벌었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온 가족이 말 그대로 온전히 제 수입에 의존해서 살게 되었습니다. 부담이 없었던 것은 당연히 아닙니다. 하지만 부담스럽다고 무작정 피하거나 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고 저도 최소한의 책임감 정도는 가지고 있었기에 열심히 일을 해서 동생들 공부도 시키고 부모님도 모셨습니다. 하지만 제가 30 중반이 되었을 때 부모님이 갑작스럽게 돌아가셨습니다. 슬픔도 잠시 장례식이며 뭐며 온갖 절차들을 장남인 제가 다 처리해야 했기 때문에 눈코 뜰 새 없이 바빠서 부모님을 잃은 것에 대한 눈물을 흘릴 시간도 없었습니다. 장례식을 끝마쳤는데 뭔가 공허하더라고요. 돈 벌어먹고 사는 게 바빠 변변찮은 연애도 한번 제대로 못했습니다. 물론 동생들은 다 잘 자라서 각자 일도 하고 결혼도 하고 잘 살고 있었지만 그렇게 가족들만을 위해서 헌신하며 살다 보니 정작 제 삶은 없더라고요. 저는 사회에서 흔히 말하는 노총각이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제가 돌볼 가족도 없다 보니 저도 제 나름대로의 가족을 꾸리고 싶었지만 여자를 소개해줄 만한 지인도 없었습니다. 공장일 하며 친해졌던 사람들도 세월이 흐르면서 다 연락이 끊겼고 그나마 제가 이렇게 잘 살 수 있게 해준 형님과는 끝까지 연락을 하고 지냈으나 이미 몇 년 전 사고로 돌아가셨기에 저는 마음 놓고 제 이야기를 할 지인들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집신도 제 짝이 있다는 말이 맞나 보더라고요. 외롭게 몇 년을 더 산 저는 40이 되기 좀 전에 우연히 들어가게 된 3040 독서 모임에서 저와 비슷한 연령대의 여자와 친해지게 되었습니다.
서로 책 읽는 취향도 비슷하고 그 외에도 생활 패턴 등에 대해서 공통점이 있었던지라 당시 독서 모임에는 사람이 여럿 있었지만 저는 그 중에서도 유독 그 여자와 많은 이야기들을 나눌 수 있었습니다. 당신이랑 이야기하면 너무 재밌어요. 여자 대하는 게 서툴러서 말도 더듬고 눈도 제대로 못 마주치는 제가 뭐가 그리 재밌고 좋은지 여자는 종종 저에게 저런 식으로 말하며 칭찬 아닌 칭찬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제가 그 여자에게 빠지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었겠죠. 촌스럽지만 꽃집에서 장미꽃 100송이를 사서는 다발로 만들고 고백했습니다. 저랑 사귀어주세요. 최선을 다해 행복하게 해드리겠습니다. 왁스로 눌러 고정시킨 2대8 가르마, 사이즈가 맞지 않아 품이 큰 양복 차림의 고백. 입장 바꿔 제가 여자였으면 그런 고백은 받고 싶지도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결국 어떤 고백을 하든 이미 마음이 통한 상황에서 성공 확률은 100%였습니다. 저는 금방 여자와 연인이 될 수 있었고 1년이 채 지나기 전에 결혼까지 성공했습니다. 여보, 오늘은 당신이 좋아하는 뼈해장국 좀 끓였어요. 와서 얼른 들어요. 아내는 참 착하고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서도 마냥 얌전하거나 순종적이지도 않았습니다. 제가 틀린 것은 온화하게 짚어줄 줄 알았고 반대로 본인이 틀린 부분에 대해선 쉬 인정하고 사과할 줄 아는 마음씨를 지녔죠. 저에게 좋은 아내였으며 결혼하고 1년 뒤 낳게 된 저희 아들에게도 참 좋은 엄마였습니다. 아마 아내가 오래도록 살아있었다면 분명 저희 아들은 더 좋은 환경 속에서 자랐을 텐데 말이죠. 제 아내는 아들이 2살이 되던 해에 사고로 죽었습니다. 그것도 제 눈앞에서요. 차에 치이는 모습을 보고 다리가 풀려 저도 모르게 철퍽 주저앉았다가 엉금엉금 기어 쓰러진 아내에게로 간 기억이 여전히 선명합니다. 119를 불러 구급차에 실린 아내 옆에서 무슨 정신으로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급히 수술은 했지만 결국 아내는 명을 달리하였고 사고를 낸 트럭은 그 대가로 돈을 주었지만 그깟 돈을 어떻게 아내와 바꿀 수 있었겠습니까? 한동안 일도 손에 안 잡히고 세상이 너무 절망스러워 술만 마시고 엉엉 울었습니다. 하지만 그러면서도 아직 고사리 같은 아들 녀석이 눈에 밟혀 아내를 따라간다거나 저를 아예 놓을 수도 없었습니다. 그 어렸던 놈이 뭘 알고 그런 건 아니었지만 제가 눈물을 흘리거나 아니면 아무 말 없이 우울해할 때면 꼭 아들이 혼자 놀고 있다가도 제 방으로 와서는 우는 소리를 냈습니다. 그러면 저는 퍼뜩 아들을 챙겨야겠다는 생각에 저를 좀먹고 있던 우울로부터 빠져나올 수 있었습니다. 만약 아들이 없었다면 저는 아내가 죽고 얼마 안 가서 저 역시 죽고 말았을 겁니다. 아빠가 너 하나만큼은 행복하게 해주마. 아내와의 유일한 끈은 제 아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내와 제 핏줄을 타고난 아들만큼은 제가 제대로 키워내야 한다는 생각으로 힘든 일들이 있어도 꿋꿋이 이겨냈습니다. 그나마 위안 아닌 위안은 금전적으로 큰 문제가 없어서 아들이 해달라는 건 다 해주며 살 수 있었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빠 혼자서 육아를 한다는 건 너무도 많은 어려움이 있더군요. 왜 부성애보다 모성애라는 말이 더 익숙한지 알 수 있었습니다. 특히나 제 아내는 너무도 어질고 현명한 어머니였기 때문에 여러모로 모자란 저로서는 아내의 빈자리를 채우는 것이 참 힘들었습니다. 여보, 앞으로 우리 아들이랑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내가 어떻게 해야 우리 아들이 당신처럼 올곧고 바르게 클 수 있을까? 나 좀 도와줘요. 대답해줄 사람이 없다는 것도 알면서 혼자 멍하니 앉아 아내 사진을 보며 그렇게 중얼거린 적도 한두 번이 아닙니다. 나야 이제 나이 들고 그러면 죽으면 그만이지만 이 세상에 홀로 남게 될 아들이 부모 없이도 아무 문제 없이 잘 살아가기를 바랐습니다. 언제 혼내야 하는지, 혼을 낼 때는 또 어떻게 혼을 내야 하는지, 칭찬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제대로 아는 것 하나 없었지만 그래도 어찌저찌 엉성하게나마 아들을 키워갔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아들은 죽은 아내를 닮았는지 이렇게 부족한 아빠인데도 불구하고 매일매일 아빠, 사랑해요. 를 이야기하는 착하고 사랑 많은 녀석으로 자라주었습니다. 초등학교 운동회, 학부모회, 수업 참관. 다른 집 부모들은 다 엄마가 가는데 유일하게 저만 아빠가 가서 쪽팔리기도 하고 어린 나이에 부끄럽기도 했을 텐데 그런 내색 한 번도 안 하고 아들은 늘 제 품에 달려와서 안기곤 했습니다. 아들은 중고등학교 시절 공부도 열심히 해서 대학도 제일 좋은 곳으로 골라 갈 수 있었습니다. 아들의 대학 합격 여부가 발표되던 날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먼저 떠난 아내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아들에게 대학 합격 축하 기념으로 4년치 등록금을 미리 다 주며 혹시 부족하면 더 이야기하라고 했고 혼자 조용히 차를 몰고 아내가 묻힌 산소로 향했습니다. 여보, 우리 아들이 벌써 대학교에 갈 나이가 됐어. 이제 성인이야. 처음에는 당신 없이 어떻게 나 혼자 키우나 너무 앞이 막막하고 깜깜했는데 다행히 착한 당신 성품 닮아서 그런지 엄마 없이 자라면서도 불평 한 번 안 하고 너무 잘 자라줬어. 당신도 하늘에서 다 보고 있었지? 오늘따라 유독 당신이 보고 싶다. 대학에 가서도 아들은 삐뚤어질 만한 일 없이 교우관계도 좋고 학과에서는 누구보다 성적이 잘 나오고 여러모로 제 자랑이 되어주었습니다. 한 해 한 해 지날 때마다 점점 제 손이 필요한 일들은 사라졌고 이제 비로소 아들도 자기가 스스로 자립할 수 있을 만한 나이가 되어갔는데 시원하기도 하고 섭섭하기도 하고 아들이 건강하게 그리고 올바르게 자라준 것은 너무나 고마웠지만 어릴 때부터 제 품에 끼고 살아왔던 유일한 아들인지라 막상 진짜 부모 품을 떠난다고 생각을 하니 말로 표현하기 힘든 슬픔이 있더라고요. 게다가 아들이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에 다니기 시작한 뒤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저희 집에 결혼하고 싶은 사람이라고 여자를 한 명 데려왔을 때 유독 그 마음이 더 들었습니다. 결혼하고 나서도 자주 찾아뵐게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서운해하는 게 눈에 보였는지 아들은 그렇게 말하긴 했지만 사실 그게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왜 시집살이나 자식들 결혼할 때 깐깐한 건 시어머니라고 하잖아요. 맹세하는데 제가 어지간한 집 시어머니들보다 더 철저하게 확인했을 겁니다. 힘들게 키운 아들이기에 절대로 제 아들보다 부족한 여자에게 장가를 보내고 싶지는 않았어요. 돈이 없는 건 괜찮았습니다. 하지만 결국 인성이 바르지 않으면 그건 어떻게든 제 아들에게 해를 끼칠 수밖에 없습니다. 아들에게 가끔 여자친구가 있냐고 물었을 때 없다고 그러면 여자를 만날 때는 다른 것도 아니고 무조건 성품이 어떤지부터 봐야 한다. 얼굴이 예쁘거나 혹은 집에 돈이 많은 게 당장은 좋아 보일 수 있어도 결국 네가 나중에 누군가랑 결혼까지 하게 된다면 그 무엇보다도 그 여자가 얼마나 너를 진정으로 생각하며 너와 꾸려나갈 가족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가 그 무엇보다도 중요해. 이걸 명심하고 사람을 만나도록 해라. 라고 이야기하곤 했기에 아들이 결혼까지 생각한다며 데려온 여자를 꼼꼼하게 확인하는 건 당연했습니다. 한 달 동안 며느리 될 사람 얼굴을 10번은 넘게 본 것 같습니다. 이제와 생각하면 그때 며느리에게 참 미안합니다. 애초에 결혼을 수락했으면 수락하는 거고 반대했으면 반대하는 거지. 하루가 멀다 하고는 집에 들르게 해서 재미도 없는 노인네랑 이야기를 하게 만든 건데 며느리 입장에서 그게 뭐 얼마나 기꺼웠겠습니까? 하지만 피치 못할 사정으로 삼촌 밑에서 자랐다는 며느리를 검증하지 않을 순 없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도 확실히 인성이 된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딱히 하라고 하지도 않았는데도 제 아들에게 제 번호를 물어서는 안부 연락을 하기도 했어요. 결혼 전에 말입니다. 그런 모습을 보니 아무리 저라고 해도 쉬이 결혼을 반대할 수 없었습니다. 이왕 하는 거 행복하게 오래오래 살아야 한다. 아들 녀석 결혼하는 걸 보는데 참 오만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언제 저렇게 쑥쑥 커서는 자기만의 인생을 살아가게 되었는지. 아들이 떠나간 집은 꽤나 쓸쓸했지만 그래도 며느리 손잡고 자주 찾아와서는 그리 적적하지만은 않았어요. 아버님, 오늘 아버님이 좋아하는 미역국 해드릴게요. 새 며느리는 아들과 결혼 전 제가 괴롭힘 아닌 괴롭힘을 한 게 참 미안해질 만큼 좋은 아이였습니다. 솔직히 결혼하면 남편이랑 둘이 오순도순 살고 싶지 혼자 남은 시아버지 챙기러 오고 싶지 않았을 텐데 오히려 아들이 바빠서 다음에 가자고 하면 며느리가 저는 어릴 때부터 부모님이 없어서 사실 아버님이 제 부모님 같고 그래요. 딸이 부모님 자주 찾아오는 건 당연한 거 아닌가요? 라며 웃고는 했습니다. 이렇게 참하고 착한 딸을 두고 먼저 떠난 며느리 부모들 심정은 어땠을지. 무쪼록 빈말이라곤 해도 그렇게라도 이야기해주는 게 너무 고마워 저는 며느리에게도 종종 용돈을 주곤 했습니다. 그럴 때면 며느리는 자기가 용돈을 줘야 하는데 너무 죄송하다, 안 주셔도 된다 라며 거듭 사양했지만 돈이라도 두둑이 챙겨주는 거 말고는 제 마음을 표현할 방법을 모르는 무뚝뚝한 노인네인 저는 그냥 아무 말 없이 며느리 손에 봉투를 끼워주고 손등 몇 번 토닥이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런 며느리와 아들 사이에서 1년 뒤 쌍둥이가 태어났습니다. 며느리가 몸이 약한 편이어서 임신 소식을 전해 들었을 때 괜히 집안일 힘들게 하지 말라고 제가 직접 제 돈으로 가정부도 고용하고 며느리 몸에 좋은 음식 바리바리 싸들고 가면서 제발 몸만 건강하라고 빌었는데 결국 그 힘든 시간들을 이겨내고 무사히 아이를 낳은 것이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쌍둥이에요. 초조한 마음으로 병원 의자에 앉아있을 때 환한 얼굴의 간호사가 한 말에 저도 아들도 너무나 기뻐했습니다. 아들 녀석이야 자기가 사랑하는 여자 사이에서 낳은 자기 자식이니 당연하지만 저는 지금이야말로 아들이 한 사람의 어른으로 성장한 것만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똑같은 나이여도 지킬 자식이 있는 사람과 아닌 사람은 그 성숙도에서 차이가 있다고 했습니다. 쌍둥이를 품에 안은 아들은 이제 제가 더 뭐 해줄 게 없을 만큼 다 자랐더군요. 너는 아버지니까 꼭 아이들의 모범이 되어야 한다. 알아서 잘 하겠지만 술, 담배 하지 말고 몸 건강히 오래 살아야 해. 그리고 네가 도와준다고 해도 아이 키우고 집안일하는 건 며느리 몫이라 더 힘들 테니 몸이 피곤하고 지쳐도 군말 없이 같이 육아해야 한다. 쌍둥이 손주가 태어나고 1년. 자주 오던 며느리에게도 오는 건 명절이랑 제 생일 때만으로 조카라고 못 받고 아들이랑 같이 애들 키우는데 집중하려고 했습니다. 쓸쓸하기는 했지만 가끔 너무 적적하면 아들이나 며느리 핸드폰으로 영상통화를 걸어서 얼굴도 보고 열심히 기어다니는 손주들 보며 이겨냈습니다. 오래도록 연락이 없을 때도 있었으나 무소식이 희소식이라고 저는 그저 제 일 열심히 하면서 부디 아들이 며느리와 함께 잘 살고 있을 거라는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아버님, 병호 씨가 꼭두 새벽에 엉엉 우는 목소리로 전화를 건 며느리의 목소리를 듣자마자 심장이 뚝 떨어지는 줄 알았습니다. 그저 들리는 소리라고는 아버님이라 부르는 목소리, 그리고 아들 이름뿐이었지만 이상하게 그것만으로도 이미 무슨 일이 일어난지 알 것 같은 느낌이었죠. 잠이 든 지 얼마 안 되어서 피곤한 상태였는데 며느리의 전화를 받자마자 온몸에 소름이 쫙 돋으면서 마치 원래부터 졸리지 않았던 것처럼 정신이 멀쩡해졌습니다. 우는 며느리에게 무슨 일이냐고 물을 새도 없이 저는 빠르게 옷을 갈아입고 며느리가 알려준 병원으로 향했죠. 손끝이 얼음장이 될 정도로 긴장이 되어서 어떻게든 심호흡을 하고 가라앉히려 했으나 심장이 계속 불안하게 뛰었습니다. 아들의 집이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더더욱. 사인은 심장마비였습니다.
평소 질환 하나 없이 건강하던 아들이었던지라 이렇게 갑작스럽게 떠났다는 사실을 저도 며느리도 믿지 못했어요. 아직 어려서 아무것도 모르는 손주놈들은 밥 달라고 우는데 며느리는 분유를 먹이면서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저도 마찬가지였죠. 눈물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냥 지금 이 순간이 모두 꿈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고 일어나면 다음날 아들이 전화가 와서는 오랜만에 전화한다며 바쁜 일이 끝나서 곧 손주 데리고 놀러 가겠다고 이야기할 것만 같아서 화장까지 다 하고 유골함까지 제품이 안 왔는데도 제정신이 되지가 않더군요. 납골당에 아들을 안치하고 홀로 택시를 타고 집에 돌아오는 순간이 돼서야 눈물이 폭포처럼 쏟아졌습니다. 제 곁에 남은 유일한 삶의 의미가 떠났다는 것을 믿기 힘들었어요. 하늘에 있는 아내와 아들이 알았다면 불같이 화를 냈을 테지만 아들마저 잃고 저는 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가지고 있던 회사며 주식이며 전부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돈이 든 통장을 며느리에게 맡겼습니다. 아버님, 이게 무슨... 우리 아들 사랑해주고 이렇게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손주들까지 낳아줘서 너무 고맙다. 손주 녀석들 다 클 때까지만 고생해주려무나. 그리고 이 돈으로 애들 키우면서 네 인생 살으렴. 며느리는 저를 잡으려 했지만 솔직한 심정으로 며느리와 손주놈들을 보면 떠난 아들 녀석이 자꾸 생각날 것 같아서 뿌리치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길로 핸드폰도 해지하고 어릴 적 살았던 고향으로 돌아가서 산에 올라가 작은 집을 짓고 살았습니다. 원래는 홀로 세상을 등지려 했습니다. 하지만 죽는다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더군요. 어떤 때는 겁이 나서, 어떤 때는 실패해서 참 질기게도 붙어있는 목숨이었던지라 결국 누구와도 부딪히지 않고 혼자 살다가 조용히 때 돼서 떠나는 것만이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늘 많은 돈으로 풍족하게 살아오다가 갑자기 산속에서 혼자 나무에 껴서 집 만들고 허름하게 사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지만 어차피 살고 싶어서 사는 것이 아니었기에 아무래도 좋았습니다. 1년, 2년, 3년 그저 멍하게 끼니가 되면 밥을 해먹고 졸리면 자고 그러기를 반복하다 보니 어느새 3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시간이 약이라고 처음에는 잠깐 다른 생각만 해도 아들이 머릿속을 가득 메웠는데 그쯤 되니 이제는 아들의 목소리도 얼굴도 희미해지고 이전보다 생각도 잘 안 나더군요. 하지만 여전히 제 마음은 너무도 공허했습니다. 나는 사랑하는 사람들은 죄다 빨리 잃을 운명인지 만약 그렇다면 하늘도 너무하지. 어떻게 아내도 아들도 이렇게 일찍 데려가는 건지. 가끔 식재료를 사러 아랫마을로 내려갈 때 아니면 최대한 몸을 숨기며 살았기 때문에 친한 지인도 당연히 없었습니다. 그 산은 오로지 저만이 있는 공간이었죠. 처음에는 외로웠으나 이제는 외로운 게 뭔지도 모를 지경이었습니다. 늘 그렇게 살았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낯선 젊은이 2명이 제가 집을 지어놓은 곳까지 올라왔습니다. 가끔 등산객들이 있기는 했으나 저는 애초에 등산객이 지나지 않는 곳에서 지내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상 집 근처에서 사람을 보는 게 처음이었어요. 누구시오? 여기는 등산로가 아닌데? 길을 잘못 든 건가 싶어서 누구냐고 물었더니 웬 사진 같은 걸 들고 한참을 저와 비교하던 젊은이 2명이 대뜸 저를 할아버지? 하고 불렀습니다. 순간 아직 고사리 같던 어린 손주 녀석들이 떠올랐습니다. 좀 더 가까이 가서 얼굴을 보았을 때는 확신도 할 수 있었습니다. 먼저 떠난 내 아들 녀석이 남긴 자식들이 맞다고요. 손주 녀석들이야 워낙 어렸을 때 헤어졌으니 애들 얼굴은 기억 못한다지만 다 자란 손주 녀석들은 제 아들을 빼다 박은 듯 닮아 있었습니다. 낳은 건 지 어미가 낳았을 텐데 어찌 그리 아들로만 빼닮았는지. 손주 녀석들을 데리고 마을로 내려가 이야기를 들어보니 저를 찾으려고 10년을 수소문했다고 합니다. 엄마가 할아버지를 무척이나 보고 싶어해요.
평생 이렇게 혼자 살아도 된다고 다짐했는데 막상 저를 찾아온 손주들과 저를 그리워한다는 며느리의 이야기를 전해 들으니 충동적으로 얼굴을 보러 가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못 이기는 척 손주들 손에 이끌려 서울로 올라가서 며느리를 보게 되었습니다. 거짓말 같게도 얼굴을 보자마자 눈물이 펑펑 쏟아지더라고요. 헤어질 적보다 주름도 많이 져 있고 늙어 있었지만 제가 기억하는 그 며느리였습니다. 며느리는 재혼도 하지 않고 제가 준 돈으로 사업체 하나를 멋지게 키웠더라고요. 식품 공장이었는데 쌍둥이 손주들도 자기 엄마를 도와서 같이 일하고 있었습니다. 힘든 시기도 있었지만 며느리는 성공해서 어떻게든 나를 찾으려고 노력했다는데 떠난 아들놈 생각이 나더군요. 아버님, 저희 이제 같이 살아요.